제2회 모의고사 3과목 통계 분석과 활용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이상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상점이 어떤 거죠? 자료들 중에서 보통 포함되어 있는 무리들에서 벗어난 값을 이상점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이 부분에 많이 몰려 있다. 그런데 이상점은 이렇게 벗어난 값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반드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이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상자 그림으로 요약할 때 안쪽 울타리를 벗어나는 자료, 울타리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최대값, 최소값으로 저희가 지정한 범위가 됩니다. 그걸 더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IQR 안에서 이쪽으로 벗어날 수 있는 범위가 1.5배 IQR이잖아요. 그러면 벗어났다. 내가 이쯤에서는 이상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자 그림 요약에서 안쪽 울타리를 벗어나는 자료, 이 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크해 두세요. 이상점에 대한 산술 평균의 변화는 중위수보다 훨씬 더 심하다. 산술 평균이라는 게 보통의 평균이잖아요. 하나, 둘, 셋, n개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눈다. 이때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값이 더해지는 것을 고민한다면 중위수는 모든 값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중앙에 있는 값만 고려하니까 아무래도 이상점 자료에 대한 영향을 덜 받겠죠? 다시 말하면 산술 평균이 더 많이 변한다. 이런 이야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료의 수가 적을 경우 이상점 자료는 산술 평균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값들이 100개인 상황과 값이 10개인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100개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 이상점이 있었다. 그러면은 전체의 값을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는 평균과 이상점이 있었는데 10개예요. 그래서 10개를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눈 평균을 비교한다면 그 민감도는 많은 수에서의 이상점보다 적은 수에서의 이상점이 훨씬 더 민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100개 중에 독특한 한두 개가 보이는 경우랑 10개 중에 독특한 한두 개가 보이는 경우는 비율 자체도 다르고요. 그렇다면은 이상점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2번, 3번, 4번 외에 1번은 반드시라는 말 한 번 더 보자. 반드시. 이번에 62번입니다. 20개로 이루어진 자료입니다. 순서대로 나열이 잘 돼 있대요. 정말 29부터 55까지 순서대로네요. 이때 중위수는 가장 가운데 있는 거니까 앞에서부터 쪽쪽쪽쪽쪽쪽 이렇게 뒤에서부터 쪽쪽쪽쪽 이렇게 가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딱 봐도 40개를 전후로 해서 중앙에 있는 값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40과 42가 중앙을 나누니까 이들의 평균인 더해서 2로 나눈 41이 답이 됩니다. 41, 41 잘 찾았고요. 그 다음에 4분위 범위라는 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소값 Q1, Q3, 최대값 이렇게 구별했을 때 최대 Q1에서 Q3의 차이를 우리는 IQR 4분위 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IQR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첫 번째, 앞서 29부터 40까지 한 도막 안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값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37과 39의 이 값이 가운데 있는 값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해도 되나요? 네. 참고로 4분위 범위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풀이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SPSS에서 하는
풀이는 4분의 1을 곱해가지고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요. 또 다른 범위는 정수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사조사에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떨어지는 거, 이렇게 답이 떨어지는 거를 제시하더라고요. 따라서 앞에 10개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거 38과 아래 10개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거 45,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45 빼기 38은 7이죠. 7이 답이다.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른 풀이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저도 사실은 선택을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출제자가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에게 보통 62번 같이 좀 잘 나누어 떨어지는 걸 주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32, 34, 50, 60, 100 이렇게 5개로 주셔서 최소값, 최대값, Q2, Q1, Q3 이렇게 주시기도 합니다. 이 정도 내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저는 분석이 됐는데, 다른 문제가 나온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열심히 추적을 하니까요. 여하튼 62번 문제 잘 푸셨습니다. 63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의 승진 심사에 대한 평가 항목별 성적의 가중 평균을 지금 선택하려고 합니다. 직원 A의 항목별 성적이 아래와 같아요. 성적은 근무 평가가 80점, 성과 70점, 승진 90점 맞았고, 근무 평가는 30%, 0.3만큼, 성과 평가는 0.3만큼, 승진 평가는 0.4만큼 해서 전체 1, 즉 100%로 맞추고 싶은 것 같습니다. 보통 100점이었으면 근무 평균 100점 곱하기 0.3, 성과 평균 100점 곱하기 0.3, 승진 평균 100점 곱하기 0.4 이렇게 더해서 30점, 30점, 40점이 되어서 결국 100점 만점을 만드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 A분은 80점을 맞았던 거고, 70점을 맞았던 거고, 90점을 맞았던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다 해서 81점이 나왔습니다. 가중평균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 번 더 연습해 주세요. 43번입니다. 6개 자료의 통계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6개 자료가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까지 잘 나열되어 있으니까 눈으로 보건대 2와 3 사이에 있는 2.5가 중앙값이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우선 중앙값을 먼저 볼 수 있고요. 또 2가 3번 나왔어요. 그러면 최빈값은 이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평균을 구해볼까요? 하고 계산기를 열고 2 곱하기 3 더하기 3, 4, 5를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었다. 그러면은 바로 계산이 6분의 18이어서 3이 됐어요. 그러면 3도 맞았어요. 외도는 0보다 작다, 답은 4번이겠거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작지? 하는 질문을 누가 한다면 최, 중, 평의 값을 한번 봅시다. 최는 2고 평은 3이고 중은 2.5니까, 그리고 최 안에는 3개나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균에서 최빈값을 빼거나 평균에서 중앙값을 뺐을 때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0보다 크다라는 거잖아요. 피어슨의 외도 구하는 공식으로 봐도 되고 이들의 그림을 이용해도 외도가 보이는군요. 맞아요. 따라서 틀린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은 안정적으로 64번도 풀이가 됩니다. 65번. 어느 기업체의 인문사회계열 출신 종업원 평균 급여는 140만 원, 그리고 표준 편차는 42만 원. 공학계열
출신의 종업원 평균 급여는 160만 원, 표준 편차는 44만 원. 지금 값들을 인문, 공학, 평균이 140, 160, 표준 편차가 42, 44 이렇게 나열만 하면 공학 계열이 좀 급여를 많이 받네. 그리고 표준 편차도 조금 크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보기를 좀 봅시다. 1번 공학계열 종업원의 평균 급여 수준이 인문사회계열 종업원의 평균 급여 수준보다 높다. 지금 급여가 높은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맞는 것 같다. 그쵸? 한번 2번도 읽어볼게요. 인문사회계열 종업원 중 공학계열 종업원보다 급여가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그러겠죠. 평균과 표준 편차만 가지고 모두 다가 다 높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낮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상식선에서 맞아요. 공학계열 종업원들 급여에 대한 중앙값이 인문사회계열 종업원들의 급여에 대한 중앙값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이것 또한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인문사회계열 종업원들의 급여가 공학계열 종업원들의 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포를 나타내는 변동계수가 더 작다. 잠시 변동계수가 뭐지? 위로 올라가서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변동계수는 표준 편차들을 평균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 계산했더니 이 값은 0.3이고 이 값은 0.275 정도가 되니까 크네요. 크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보기에는 140, 42 수치상은 작지만 변동 비율, 개수의 입장에서는 인문계열 쪽이 훨씬 좀 범위가 편차가 크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아래로 내려와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인문사회계열 종업원의 급여가 공학계열 급여에 비해서 변동계수가 작은 게 아니라 컸던 겁니다. 여기까지 4개를 읽어야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군요. 65번 문제에서 결국 포인트는 4번을 질문한 거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66번 전체 인구의 2%가 어느 질병을 앓고 있다. 이 질병을 검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어느 진단 시약은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 80%,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 10%에 대해서 양성 반응을 보인다. 우리 앞서도 공부했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러한 거 잘 모르더라도 나무 그림 그리면 되죠. 확률 나무.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릴 확률 따라서 질병에 걸렸다,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음성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양성 반응, 음성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숫자 쓸게요. 0.02, 0.98 그리고 플러스 쪽에서는 0.8, 0.2 그리고 0.1, 0.9 이때 질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진단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니? 라는 건 결국 이쪽에 있는 사람일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는 이야기네요. 답을 적어 볼게요. 0.02 곱하기 0.8, 0.98 곱하기 0.1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쪽에 있을 확률이니까 최종적으로 답습니다.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 중에서 질병에 걸렸나요? 라는 질문이라서 아래쪽에는 0.02 곱하기 0.8 더하기 0.98 곱하기 0.1분의 0.02 곱하기 0.8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0.
0.114분의 0.016 0.114분의 0.016이어서 최종 답은 57분의 8이 나왔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66번 문제는 베이지 정리 이렇게 풀기도 하고 또 조건부 확률 하면서 풀 수도 있지만 무슨 나무? 맞아요. 확률나무를 이용해라. 저랑 같이 그림을 그려보셨으니까 하실 수 있으시죠? 67번입니다. 두 확률 변수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x 빼기 y는 1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문제가 결합 확률 분포임을 아실 수 있죠. x하고 y가 서로 2차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건 다른 값이 아니라 x에서 y를 빼서 1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x에서 y를 빼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2에서 y를 뺐다는 건 1을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2 빼기 1은 1인데 그 1일 확률이 0.2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x의 값을 나열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x가 2, 4, y는 그 안에서 1, 3, 5, 또 y는 1, 3, 5. 그런데 2에서 1을 빼면 1,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 2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3. 이 중에 우리는 이 값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4에서 1을 빼면 3, 4에서 3을 빼면 1, 4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1. 그 중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제 짝을 지어 보겠습니다. 4와 2와 1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2와 1이 만나는 0.25, 그리고 4와 3이 만나는 0.31. 결국 0.25와 0.30을 더해서 0.55가 답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조건을 주면 그 조건에 맞는 부분이 결국 확률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발전해서 p 2x 빼기 y가 1인 거는 얼마니?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x가 2일 때 2배를 해서 y가 1을 빼면 4 빼기 1은 3. 아니네. 그 다음에 2에서 3을 빼면 4 빼기 3은 1. 여기다. 따라서 이럴 때는 0.15가 답이 하나가 될 수 있죠. 뒤쪽에는 4, 2, 8에서 없네요.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될 겁니다. 68번. 어떤 전기 제품의 내부에는 부품 3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부품 3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지 기억나실까요? 병렬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각각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모여서 나가는 것. 직렬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서 나가는 거잖아요. 직렬일 때는 하나만 멈춰도 작용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렬일 때는 3개가 모두 정상이다. 이게 시험에 나오고요. 병렬일 때는 하나만 작용을 해도 결국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렬일 때는 적어도 하나가 라는 문제로 보통 소개가 됩니다. 이번에는 부품 3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적어도 하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전기 제품은 작동하는 거 맞습니다. 각 부품이 고장날 사건은 서로 독립이며 이건 또 어떤 말이에요?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옆에 있는 것도 나도 고장 날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너 고장 났어? 나는 꿋꿋이 작동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독립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돼 있고 각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확률은 각각 0.85로 알려져 있다. 100개 중에 85개는 꿋꿋이 계속 작동을 한다. 이런 말이죠. 이 전기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결국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하나, 두 개, 세 개 다 뭔가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여집합으로 풀 겁니다. 즉 1에서 모두 작동을 하지 않을 확률을 뺀다라는 거죠. 모두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1에서 0.15의 세제곱을 빼는 거죠. 왜 세제곱인지는 아시겠죠? 왜냐면 첫 번째 0.15 작동 안 해요. 두 번째 것도 0.15 작동 안 해요. 세 번째 것도 0.15 작동 안 해요. 이런 뜻이잖아요. 계산기 이용하셔서 계산하십시오. 0.003375 그래서 계산한 결과 0.9966으로 약 정리가 되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병렬로 나오는 문제도 있고 직렬로 나오는 문제도 있으니 두 가지 구별하시면은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69번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확률 분포라는 것은 이항분포 또는 정규분포 이러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확률 분포 모두를 통칭한 명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 균등분포, 뽀아송분포,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 이렇게 다양한 보기가 있는 겁니다. 우선 x가 연속형 균등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든 시작점 A에서 B까지 그냥 이렇게 쭉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fx는 b-a분의 1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갖게 되는데요. 하나의 점에서 모든 x에서의 확률 값은 0이다. 이거는 연속형 분포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균등분포든 아니든 이건 참이에요. 기억하세요. 연속형 분포에서는 특정 점에서의 확률값은 0이다. 뽀아송 분포 기억이 나실까요? 어떠한 구간 안에 일어날 평균이 람다일 때 그 람다만큼을 기준으로 나머지 사건들을 한번 확률적으로 구해보는 거예요. 이때 람다를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람다는 분산일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뽀아송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같아요. 뽀아송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같아요. 이렇게 많이 외우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에 뽀아송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같아요 하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항상 1이다. 앞서 균등분포도 역시 연속 확률 분포였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와 같이 그래프의 식을 fx라고 하면 x축과 출발점에서 끝점까지 이 면적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항상 1이 된다라는 게 연속 확률 분포의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죠. 그 정보를 정리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1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4번이 나왔는데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정규 분포는 표준 편차가 음이다 양이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분산을 구할 때 이미 어떤 값들을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곱한 거에 대한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절대 음의 값이 나올 수 없다라는 가장 단순한 정보예요. 4번은 정규 분포든 아니든 표준 편차는 0이 음수가 될 수 없다라는 제 말 이해되시죠? 따라서 1번, 2번, 3번까지 설명하기도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4번이 설명상 의미가 없구나, 틀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69번에서 1번처럼 연속형 분포는 무조건 모든 특정 점에서의 확률값은 0이다. 2번 포화성 분포는 람다 평균 분산 동일하다. 람다 평균 분산 동일하다.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 식이 주어지고 x축과의 둘러싸인 면적이 항상 1인 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1이다죠. 정규 분포 떠나서 표준 편차는 항상 0보다 큰 0 이상이죠. 0이어도 된다 안 된다? 잠시 만약에 이 질문이 표준 편차 시그마는 0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요. 0보다 크다라는 말은 0은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0일 수 있죠. 조심하셔야 되는 문장이 몇 개 있긴 한데 사조사 시험에서는 크게 음해값을 가질 수 있다 정도만 질문하더라고요. 4번 다시 확인하십시오. 70번입니다. T분포와 F분포의 성질에 대해서 옳은 것은? T분포 구하실 때 정규분포랑 유사하게 생겼다라는 거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F분포는 오른쪽으로 길게 꼬리가 늘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T분포는 항상 자유도가 있다. 근데 F분포는 두 개의 자유도가 있어요. K1, K2. 우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T분포, F분포에 대한 설명 중에서 하나하나씩 다 보는 과정 안에 3번을 한번 봤어요. T분포, F분포는 통상적으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이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T분포가 좌우 대칭형인 Z분포랑 유사하게 생겼잖아요. 따라서 3번은 무조건 틀린 거다. 우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F분포의 특성상 F분포는 좌우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왼쪽에서 값이 오른쪽의 값과 좀 다르다. 이런 정도 2번. 그 다음에 옳은 것은 그러니까 2번이 성립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의 설명은 여러분들이 아 이렇구나 하고 조금 참고하시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2번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 2번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제가 2번을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게요. F분포로 와서 저는 이쪽에 있는 값과 이쪽에 있는 값 F분포는 끝에서부터 오니까 F 0.05라는 게 있고 좌우 대칭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 0.95가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F분포는 왼쪽에 있는 값을 분포로 표시해 줍니다. 그랬을 때 K1, K2 자유도 두 개를 가진 값이 있을 거고 이 값을 이제 반대쪽에서 0.95에 K1, K2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값은 F 0.05에 K2, K1 분의 1이더라 라는 거예요. 0.05에 K2, K1이더라. 그러면은 다른 분포의 값에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아,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F분포에 대해서는 지금 저랑 방금 확인하신 이 관계가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번만 다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1번 자유도가 K인 T분포의 제곱은 FK,1 분포와 동일하다. 이 말은 F분포가 아니라 카이제곱 분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카이제곱 K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림상 틀렸다는 거 알고 있죠? 4번은 Z분포랑 카이제곱 분포가 정규분포죠. 표준 정규분포랑 카이제곱 분포를 가지고 잘 정리했을 때 V 밑에 R이 있습니다. 여기서 R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자유도를 나눈 R분의 카이제곱 변수 분의 Z가 자유도가 R인 T분포를 따른다.
정보임고 지식이라서 왜 그렇습니까? 라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라면 2번을 외우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유도가 3, 2인 F분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분포에서 이쪽에 있는 F 0.95의 3, 2의 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F 0.05의 2, 3인 F분포의 값 분의 1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뭐죠? 라는 것보다 우선 이렇게 기억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70번 같은 문제는 보통 해결이 될 겁니다. 71번입니다. 어느 대형마트 고객관리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매일 고객을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어느 특정한 날 마트를 방문한 고객들의 자료를 분류한 결과 A그룹이 30%, B그룹이 50%, C그룹이 20%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날 마트를 방문한 고객 중 임의로 4명을 택했을 때 3명이 B그룹에 속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B그룹에 속하는 사람과 그 외의 그룹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B그룹 0.5, 그 외 그룹 0.5 이렇게요. 그 말은 결국 나는 B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궁금해 라는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4명을 뽑아서 B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3명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N은 4이고 내가 관심 있는 B그룹에 속할 확률은 0.5. 그 중에서 PX가 3인 건 얼마죠?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 순간 사실 이 문제는 B그룹에 속할 사람 4명 중에 1명도 없을 수도 있고 1명, 2명, 3명, 4명 모두 B그룹에 속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물어본 거죠. 갑자기 그러면 교수님 이 문제는 바이노미얼 4,2분의 1에 대한 내용 중에 X가 3일 확률은 얼마니? 라는 질문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따라서 바로 PX가 3일 확률은 4명 중에 3명은 B그룹에 속해 있고요. 나머지 1명은 그 외의 그룹에 속해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답은 0.25가 되죠. 주어진 문제의 포인트는 A, B, C 세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B그룹만 관심 있으니까 B그룹과 그 외의 그룹. 만약에 주어진 문제가 세 그룹이 아니라 네 그룹이었어요.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뭐 5그룹이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B그룹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B그룹과 그 외의 그룹 이렇게 해서 2개로 이분화시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2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1학년 280명에 대한 국어 성적의 평균이 82점, 표준 편차가 8점, 66점에서 98점 사이에 포함된 학생들은 몇 명 이상인가요? 주어진 문제를 보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랬으면 정규분포 입장에서 82점이고 표준 편차가 8점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현재는 정규분포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 66점에서 98점 사이의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66점은 82점에서 98점은 82점에서 16점이 더해지고 빼진 값이라는 거죠. 또한 16점은 8이라는 표준 편차의 2배, 16점은 8이라는 표준 편차의 2배만큼이 더해지고 빼졌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다 보면 혹시 이 문제 최비셰프 부등식 문제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비셰프 부등식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값이 80이라는 평균에 대해서 그들의 절대값이 2 곱하기 8이 되었고
이때 표준 편차 앞에 2가 하나의 값이었다면 이들은 분명히 1 빼기 2의 제곱분의 1보다 클 거야. 그리고 그림으로도 예측해 보건대 만약에 이 표준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이만큼의 범위는 분명히 뭔가 좀 많이 포함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4분의 1로 계산하면 4분의 3일 확률이 대충 가능해 라고 확인이 가능한 순간 결국 280명 중에서 4분의 3만큼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계산을 해보니 210, 즉 약 210명을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번이 되는 겁니다. 72번 문제 처음 경험하시면 평균과 표준 편차만 가지고 어떻게 66점에서 98점 사이에 있는 학생을 구하라는 거지? 정규분포라면 정규분포의 값을 주기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Z값 얼마 정도. 근데 그런 말도 없죠. 없는 게 아니라 정규분포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3번입니다. 컴퓨터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10%의 불량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생산된 컴퓨터 칩 중에 20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여러분들이 제일 잘 접근할 수 있는 이항분포 문제네요. 즉 N개가 20개고 확률은 0.1을 가지고 있는 불량품. 그랬을 때 바이노미얼 20, 0.1 맞나요? 그러면 평균은 20 곱하기 10분의 1, 분산은 2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빠르겠죠. 그래서 위에는 2가 되고 아래는 1.8 답은 2와 1.8 2번입니다. 74번 어느 회사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제품의 수명에 대한 표준 편차는 50이라고 한다. 표준 편차가 주어졌는데 이 단어는 전체 제품의 표준 편차죠. 따라서 시그마는 50. 제품 100개를 생산하여 실험한 결과 수명 평균이 280이었다. 그러면 N은 100이고 수명 평균 X반은 280. 모평균의 신뢰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죠. 우리는 표본을 통해서 그 표본에서 얻은 값을 이용해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는 거라 뮤는 아마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몇 퍼센트 신뢰 구간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아래 보기를 보면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표본평균 X바가 모평균 뮤로부터 1.96, 1.96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95% 신뢰 구간입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을 9.8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맞을까요? n은 100이니까 여기에 100을 넣어주시고 시그마는 50이니까 50을 넣어주시면 9.8이 나오네요. 잘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약 0.951 확률을 물어보는 거다. 좀 전에도 95% 신뢰 구간이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 이 보기에서 언급해 준 거죠. 그랬더니 2번에 따라서 뮤에서 9.8 빼고 더한 것 사이에 x바가 있어서 그 x바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뮤가 이 사이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 2번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들어보셨었냐면 보통 마지막에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즉 저희는 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x바를 기준으로 9.8만큼 뺀 값에서 9.8만큼 더한 값 사이 어딘가에 뮤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출발점은 원래 뮤의 입장에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뮤의 정보를 가지고 중심 극한 정리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뮤가 이쯤에 있었고 그 뮤의 정보 하에 아마 이거 사이에 너가 계산할 x바가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면 뮤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x바 너는 뮤에서 9.8을 빼고 뮤에서 9.8을 더한 여기 사이에 있을 건데 이 식을 내가 정리해 볼게. 양변에 뮤를 빼주고 마이너스 9.8 x바 마이너스 뮤 9.8 그리고 그 값에서 서로 뮤와 x바의 부호를 좀 바꿔줄까? 그러면 뮤 마이너스 x바 또 그 부호에 의해서 9.8과 마이너스 9.8이 되는 거죠. 이거는 부호가 바뀌면 그들의 크기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뮤는 x바 더하기 9.8 x바 마이너스 9.8이 되는 거지. 지금 처음의 식이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바뀌면서 설명을 동그라미 2번 보기에서 했던 겁니다. 먼저 x바가 이렇게 시작됐다고 우리는 시작했지만 결국은 뮤가 x바에서 9.8, 9.8만큼의 범위가 된다라는 거고 실내 구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2번을 설명해 드렸는데 본 수업에서도 한번 설명했었고 다시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3번하고 4번이 보통 95% 실내 구간을 해석하는 질문입니다. 3번은 100개의 신제품에 대한 표본평균 x바를 구하는 작업을 무한히 반복하여 구해지는 구간들 가운데 약 95%는 모평균 뮤를 포함할 것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모평균 뮤가 95% 실내 구간에 포함될 확률이 0.95다. 답은 4번이 틀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실내 구간을 구합니다. 제가 이 실내 구간 안에 뮤가 있을 거예요 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뮤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뮤가 있을 확률이 95%다? 그러면 또다시 뭐 이 중에 95%만이 뮤가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잖아요. 절대 불가능하고 뮤가 있으면 100%, 없으면 0%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은 무슨 말이냐? 저희는 뮤를 모릅니다. 뮤의 입장에서 너희들 뮤를 모르는데 뮤를 한번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뮤를 이렇게 구했어요. 또 현실적으로 뮤를 이렇게 구했어요. 현실적으로 뮤를 이렇게 구했어요. 현실적으로 구했어요. 이렇게 구하는 행위를 계속 많이 할 건데 전체의 95%는 뮤를 잘 구한 범위가 되는 거고 5%만은 잘 못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95% 신뢰 구간입니다. 뮤는 현실의 우리로는 모르는 값이지만 그들의 세상에서는 이미 있는 값이잖아요. 거기에 그 값을 현실의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이때 100번을 예측했는데 그 중에 95번은 뮤를 담고 있고 5번은 뮤를 담고 있지 않아요 라는 해석으로 95% 신뢰 구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4번처럼 뮤가 있을 확률이 95%야. 그래서 신뢰하란 뜻이야. 신뢰 못하죠. 신뢰를 하려면 완전히 있거나 완전히 없어서 없구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4번처럼 해석하지 않도록 하라는 설명을 여러 번 했으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꼭 주의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75번입니다. 모비율의 추정에서 표본 크기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율을 추정할 때 이제 모집단에서 P햇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N개를 뽑아서 그러면 모집단의 이 P가
어디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p 햇에 대한 더하기 얼마, p 햇에 대한 빼기 얼마, 이렇게 해야 모비율을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얼마냐라는 건 정규분포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루트 n분의 p 햇 1-p 햇, 이 식 기억하시죠?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p 햇 1-p 햇, 이렇게요. 이렇게 추정을 할 때 표본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이 범위를 오차 한계라고 하는데, 이 오차 한계가 주어지면 뭐랑 뭐를 비교하면 된다? 오차 한계와 이만큼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해 볼게요. 즉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p 햇의 1-p 햇을 오차 한계가 주어지면 서로 비교를 하는데, 보통은 오차 한계보다 작도록, 그래야 정교한 모비율을 추정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z의 2분의 알파 값, 그 다음에 곱하기 원래 p 햇의 1-p 햇이 있고, 그 다음에 d분의 1의 루트 n, 따라서 전체의 제곱을 하면은 n이 약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오차 한계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도록 표본의 수를 정한다. 이상 아니라 이하입니다. 적어져야지 되는 게 추정입니다. 추정은 정확하게 더 모집단의 값을 잘 보고자 하는 거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하가 되도록 표본의 수를 정해야 되는 거고요. 표본의 수는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신뢰 수준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Z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Z값의 알파 값이 뭐냐, 그리고 신뢰 수준이 갑자기 1-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0.95, 우리가 95% 이런 단어를 쓸 때 알파의 0.05 부분을 제외한 95인 0.95가 신뢰 수준이죠. 결국 알파만큼으로 곱해지는 부분 때문에 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 거죠. 만약에 모비율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2분의 1을 이용한다. 수업 시간에 했지요. 그 다음에 오차 한계를 크게 정할수록 표본의 수는 줄어든다. 여러분들이 오차 한계를 크게 정한다는 건 D를 키운다는 건데, 우리 오른쪽에 설명 잠깐만 올게요. 이 설명에 제가 식을 세웠는데 식을 보니까 D가 분모에 있죠. 즉 D를 키우면 전체 값이 커지겠죠. 반대로 전체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n의 값도 작게 됩니다. 이제 그 의미가 바로 4번에 있는 거예요. 오차 한계를 크게 정할수록 표본의 수는 줄어든다. 오차 한계를 작게 하면은 나누는 값이 커지니까 표본의 수는 많아져야 된다. 현실적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가 오차 한계라는 건 결국 제가 갖고 있는 x바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만큼인데 더 작게 그럼으로써 뮤를 정교하게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뮤를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다 들어보신 바 n을 키우면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의미를 반대로 좀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오차 한계를 크게 정할수록 표본의 수는 줄어든다. 좀 사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계속 공부를 많이 할 때는 표본의 수를 늘릴수록 오차 한계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 말 맞을까요? 즉, 이 문장은 표본의 수를 늘릴수록 오차 한계가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아마 이 부분이 좀 더 익숙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이때 4번까지 잘 오셨다면 1번이 틀렸구나.
75번의 답은 1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6번입니다.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뽑은 확률 표본 3가지가 주어졌는데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추정량으로 옳은 것은, 지금 추정량을 주기는 했어요. 어떻게? 관측값을 주긴 했어요. 각각을 2, 3, 4라고 하라, 이런 거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추정량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래 보세요. 불편 추정량, 그 다음에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량, 유의 추정량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편향이 존재하는 추정량이다라는 게 불편 추정량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불편 추정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불편성과 최소 분산성의 관점에서 이 단어는 앞에 불편 추정량과 유의 추정량의 관점에서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주어진 76번의 각각의 보기들은 불편성과 유의성에 대한, 유의 추정량을 다른 말로 효율 추정량이라고도 합니다. 효율성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불편성, 유의성 또는 효율성, 어떤 거냐면 불편성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A의 평균이 B의 평균이 C의 평균이 원래 구하려는 평균과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같으면 불편성을 만족해서 불편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효율성은 그들의 분산이 구해졌을 때 가장 작은 분산, 최소가 되는 분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효율 추정량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보통 불편성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효율성을 후반에 계산합니다. 불편성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EA는 2의 3분의 x1, x2, x3, 이 값은 3분의 1의 2의 x1, 2의 x2, 2의 x3. 왜 구별됐는지 아시죠? 그리고 x1이라는 것의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 뮤가 되겠죠? 뮤.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3뮤는 뮤다. 모집단의 평균과 같네. A는 불편성을 만족해. 이렇게 되는 거죠. B도 4분의 1이 빠지고 뮤, 2뮤, 뮤니까 4뮤가 되죠. 그래서 뮤. 역시 불편성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빠지고 나면 2뮤, 뮤, 2뮤니까 5뮤예요. 4분의 5뮤는 뮤가 아니죠. 따라서 불편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A와 B가 불편성을 만족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A하고 B 중에서 어떠한 어떠한 추정량이 더 분산이 작은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스텝이 분산을 추정하는 겁니다. 내려와서 제가 분산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A에 대한 분산은 3분의 x1, x2, x3. 따라서 분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9분의 1 밖으로 나가고 vx1, vx2, vx3. 교수님, 이렇게 분산도 각각 더하기로 나눠도 될까요? 사실 x1, x2, x3가 각각 독립적으로 표본으로 뽑혔으면 되는데 위에 조건상 확률 표본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독립적으로 뽑혔다라고 보는 거예요. 위에서 확률 표본 보이시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뽑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서 문제 계속 풀게요. 즉 9분의 1에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니까 얘는 3분의 1 시그마 제곱이다. 그러면 VB는 어떻게 됩니까?
VB는 똑같이 4분의 x1, 2x2, x3 그리고 16분의 1에 바로 갈게요. vx1, 4의 vx2, vx3 제곱이 나온 이유는 원래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v2x2는 2가 제곱이 돼서 4의 vx2가 되는 거죠. 따라서 16분의 6의 시그마 제곱. 괜찮으시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쪽에서 구한 3분의 1과 이쪽에서 구한 16분의 6을 비교해보면 3분의 1이 더 작죠. 작다. 다시 말하면 가장 모든 것을 만족하는 선호하는 추정량은 A여야 한다. 여기까지 옵니다. 7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보적으로 알고도 계셔야 되고 통계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산이 있어서 더 어렵겠지만 지금 1번 해석해 볼게요. A, B, C 중에 유일한 불편 추정량은 A다. 아니죠. A하고 B였죠. A, B, C 중에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량은 A이다. 이거는 맞아요. 3번에 B는 편향이 존재하는 추정량이다. 불편 추정량이었지 편향은 없었죠? 4번에 불편성과 최소 분산성의 관점에서 가장 선호되는 추정량은 B이다. A였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심을 권장합니다. 이제 77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적합한 가설검정법과 검정통계량은 가설검정법은 주어진 변수의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집단에 대한 평균에 대해서 검정하겠다. 그러면 보통 Z검정이나 T검정을 하겠죠. 지금 주어진 문제가 그러더라고요. 중량이 50kg, 50g이고 10개를 뽑았는데 X바 S가 있고 귀무가설이 뮤가 50이냐 50보다 작으냐 이제 그러면 한 집단에 대한 검정이라 Z냐 T검정이냐 해서 진짜 1번하고 2번은 Z검정인 정규검정법, 3번, 4번은 T검정법 이렇게 나온 거죠. 하지만 두 독립 집단이다. 두 종속 집단이다. T검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세 독립 집단이다. 집단에 대한 평균을 검정하겠다. 그러면은 아노바를 쓰고요. 뭐 등등등. 이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 들어갈게요. 중량이 50g이고 표시된 제품 10개를 N이 10개예요. 10개는 30개보다 작죠. 그러면 T 검정을 씁니다. T 검정법을 써야 되고 30개보다 많으면 이제 Z 검정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30보다 작다라는 그 조건만으로도 T 검정을 써야 되고요. 모집단으로부터 N은 10개고 X바가 49, S는 0.6이다. 그랬을 때 T0는 얼마니?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기억하실까요?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S로 나누는 값. 지금 3번하고 4번 중에서 3번은 분모에 루트 안에 다 0.6과 10이 들어가는데 4번은 루트 10이고 0.6은 밖에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해석하실 때 개수가 적구나.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T검정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식으로 보는 거니까 확인이 가능하시죠? 78번 유의수준과 유의확률. 유의수준은 알파가 되고 유의확률은 P값이 되죠. 수업 시간에 P 작 R 이걸 얘기했었는데 P 작 R 보일까요? 우선 지금 1번부터는 유의수준 알파가 뭐니? 란 질문입니다. 유의수준 알파는 제1.56를 범할 확률이죠. 그리고 알파 이하인 모든 검정을 한 번에 말한다. 네, 맞습니다. 유의 확률은 주어진
자료에 의한 유의 수준에서 검정을 실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죠. 동일하다, 강력하다, 크게 다른 해석은 아닌 것 같고. 3번, 유의 확률은 자료에 의해 결정되는 일종의 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설명이네요. 4번, 유의 확률은 규모 것을 기각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대의 유의 수준을 말한다. 최대의가 아니라 최소의. 최소의. 이유는 지금 2번, 3번, 4번 모두 다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유의 수준 0.05를 기준으로 이렇게 임계값을 정했어요. 임계값을 t 스타라고 정할까요? 그리고 내가 표본으로부터 얻은 나의 검정 통계량의 값이 t0예요. 그럼 t0를 기준으로 이만큼이 p값이죠. p값은 유의 수준보다 작을 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알파랑 p값이랑 비교했을 때 작으면 h0를 기각한다. 이렇게 설득을 할 거잖아요. 이 해석이 무엇을 의미하냐? 유의 확률은 p값은 자료에 의해서 결정된 일종의 유의 수준이라고 해도 된다. 기각할 수 있는 도구다. 3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4번에서 규모가설을 기각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의 유의 수준이다. 더 작아야 되니까. 가장 최소. 만약에 t0가 임계값이었어요. 그래도 될 수 있죠. 그래도 유의 수준 안에 p값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되는 거죠. 또한 2번에서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모든 유의 수준에서 검정을 실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죠. 왜냐면은 기각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다 설명이 맞다. 4번이 틀렸다. 4번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다. 그러면은 유의 수준이 지금 제1.5리를 범할 확률로 알파 이하인 모든 검정을 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1.5류, 2.5류 설명하면은 이제 그림 한번 더 그리죠. H0가 진리다, H1이 진리다. H0를 선택했다, H1을 선택했다. 그럴 때 옳은 판단, 제1종, 2종. 바로 이쪽 부분에 대한 최소 확률, 바로 유의 수준입니다.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한다. 78번 좋은 문제니까 여러 번 읽어주시고요. 79번 어느 정당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남녀별로 조사하여 다음 표를 얻었다고 한다. 지금 남자가 250명이고 찬성이 110명, 여자가 200명에서 104명, 총 450명에서 214명이 찬성을 한 거죠. 남녀별 찬성률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결국은 남자의 찬성률이 250분의 110이고 여자의 찬성률이 200분의 104일 때 이들의 차이가 있겠느냐? 피남에서 피여를 뺀 거에 대한 가설 검정을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죠.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정 통계량의 값을 아래에 물어봤는데 가설 검정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들의 차이가니까 먼저 덧셈은 안 되고 뺄셈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뺄셈 보인다. 여기 뺄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뭔가 루트가 똑같이 들어있는 건 확인이 되는데 값 똑같죠. 또 괄호 안에 값 똑같죠. 근데 마지막 게 좀 다르잖아요. 이 값, 이 값. 이 중에서 여러분들 2번이 답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유는 분산이 분모에 들어갈 거잖아요. 보통은 p 햇 1-p 햇 그리고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이렇게 돼서 루트에 들어가는 거 기억이 나시죠? 이 부분 때문에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분모에서는 보통 마이너스를 잘 못 보죠. 교수님 여기 마이너스 이거는 반대로 빼겠다라는 거지 마이너스를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모에는 플러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답은 2번이고요. 지금처럼 두 집단에 대한 어떤 비율에 대한 차이 식으로도 물어보면은 잘 선택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이 4로 알려진 정규분포를 다루는 집단에서 따라서 분산이 4로 알려져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4니까 2의 제곱이겠네요.
크기가 25인 표본을 뽑았다. 사실 분산이 알려져 있으면, 그리고 정규분포로부터 뽑았으면 크기가 30보다 작아도 중심 극한 정리, 원래의 그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죠. 중심 극한이랑 상관없이. 모평균 묘에 대한 가설이 0과 0이 아니다. 유의수는 0.0에서 검증하고 싶다. H의 기강력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뮤는 0이다라는 걸 기준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의수준 0.05에 대한 기강력인데 지금 Z값 없이 X바로만 들어있습니다. 그럼 X바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만큼 좌우 대칭형 안에서 여기가 기강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강력을 설명하기 위한 임계값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 임계값 선택하는 방법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Z값, 유의수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리고 현재 0에서 더해져야 되니까 0 더하기 그리고 왼쪽은 0 빼기 좌우 대칭이니까 하나의 값만 계산해 봅시다. 지금 Z 0.05에서 반이니까 0.025라서 2로 계산하시오라고 안내를 했으니까 2 곱하기 루트 25분의 시그마 2 곱하기 5분의 2 이제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0.8이 되니까 0.8을 기준으로 플러스 0.8 마이너스 0.8 그러면은 좌우 대칭이니까 절대값의 입장에서 따진다면 0.8보다 큰 값이어야 된다. 2번이 되겠네요. 81번 다음은 왼손으로 글자를 쓰는 사람 8명에 대해서 왼손의 악력 X와 오른손의 악력 Y를 측정해서 비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이 왼손 악력이 오른손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왼손에 대한 평균이 왼손, 오른손 그러면은 이들의 차이가 0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내려가서 직접 비교를 해봤는데 X가 왼손인데 그 비교 값들도 조금 차이가 크네요. 그래서 3부터 10 이렇게 그리고 평균적으로 3.5 표준 편차는 4.93 정도로 이때는 두 집단에 대한 독립 표본이 아니라 종속 표본이죠. 그래서 종속 표본의 입장에서 그들의 차이를 우리가 논의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검정 통계량 t의 값과 기강력을 구해라. 지금 t의 값으로 정보를 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0개 8명입니다. n이 8명이고 두 종속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도가 7인 t분포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유도가 7인 t분포라는 말 때문에 7 갑니다. 7 동동동동동동 그래서 이쪽에 와서 7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다 작다예요. 크다라는 거는 여하튼 오른쪽에 다. 근데 는이다, 는이 아니다 그러면은 좌우 대칭형이니까 반씩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아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0.05니 0.025니라고 어떤 걸 할래? 라는 그 표를 준 겁니다. 당연히 0.0으로 가야 되겠죠? 1.895. 그러면 지금의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한쪽으로만 클 거고 1.895로 한쪽으로만 클 거고 t값이 이 정보에 입각해서 답을 보는 겁니다. 우선 t가 한쪽으로만 클 거야 1.895 보이실까요? 2번이네요. 이제 앞에 t를 직접 구하지 않았는데 구해도 답은 2.01이 될 겁니다. 이처럼 먼저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T0를 어떻게 구해요? 라고 질문하면 현재 그들의 평균 3.5와 0의 차이가 있는데 이때 8개죠. 루트 8분의 4.93이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약 2.01이다. 괜찮으시죠? 82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 크기 100개 랜덤하게 그래서 X바를 구했는데 95% 신뢰 구간을 구해달라.
이번에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거니까 현재 갖고 있는 12.45를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오차 한 개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다 2를 지금 곱해 놨고요. 그리고 좌우 대칭형을 하기 위해서 95%의 Z값이 1.96이니까 1.96이 다 곱해졌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들의 차이를 설명할 때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뭐 S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현재 2.25의 제곱을 시그마 제곱으로 준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보기를 보니까 루트가 모두 있는 게 두 개예요. 모두 있는 게. 그리고 분모에 있어야 되는 루트는 또 없는 게 1번하고 2번이니까 1번하고 4번이니까 1번하고 4번은 됐고 2번하고 3번 중에서 어떻게 하지? 루트 안에 들어가면 분산 그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게 되어 있는 각각의 이 식도 노련하게 조금 보시는 것을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이제 83번. 어느 회사에서 남녀 사원이 퇴직할 때까지의 평균 근무 연수의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은 남자 사원의 그 값과 여자 사원의 값에 대한 그렇네요. 평균 연수를 보는 거니까 아래 표에서는 21.8과 18.5 사이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근무 연수가 지금 남자 사원이 여자 사원에 비해서 2년 더 길다고 할 수 있는가 질문이니까 평균적으로 만약에 네, 남자 사원이었다. 그러면은 남자 사원, 그 다음에 여자 사원이었다. 남자가 더 많으냐, 이냐, 이런 게 지금 귀무가설이 되겠죠? 대립가설은 우리는 차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때 이가 아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현재 남자 사원에 대한 값이 21.8이고 여자 사원에 대한 값이 18.5인데 이들의 차이를 보니까 네, 지금 이보다는 큰 거가 보여요. 그래서 더 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자가 이 값만 가지고도 5%의 검정 결과는 했는데 검정을 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각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남자 여자의 차이가 2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채택한다라는 말은 그대로 2라고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각한다 1번, 3번, 채택한다 2번, 4번 중에서 1번 먼저 읽어보고 따라서 기각을 했으니까 남자 사원의 평균 근무 연수는 여자 사원보다 더 길다. 2번에 지금 길다라는 질문이었을까요?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고 더 길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오른쪽에 요거요. 수정해야 돼요. 0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따라서 기각을 하게 되면 2보다 크냐?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네, 그러면 2보다 2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럼 기각할 때 2보다 크냐? 이 말이 들어가면 남자의 평균 근무 연수는 여자보다 길다. 2년 이상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1번을 보니까 기각한다라는 설명과 그 밑에 더 길다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3번을 다시 볼게요. 똑같이 기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2년보다 더 길다. 이거는 되는 거죠. 따라서 1번하고 2번은 처음부터 2년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3번하고 4번으로 다시 갑니다. 2년보다 길다, 2년보다 길지 않다. 이제 이 중에서 답이 되는 거를 선택을 해야 돼서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 83번 문제를 직접 내가 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21.8에서 18.5를 뺀 거랑 2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모에 들어가는 값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50분의 5.6의 제곱 더하기 35분의 2.4의 제곱. 이제 계산기 이용해서 1.46이 나왔는데 1.46은 여하튼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값을 비교해 보면 1.645, 1.96 이런 것보다는 좀 작죠. 위에 조건상 유의 수준 5%이고 그
그들의 값이 50명, 35명에서 85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이제 정규 근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비교는 1.645랑 하면 되는데 1.645보다 1.46이 많이 작죠. 작다는 얘기는 2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4번으로 축소한 뒤에 다시 4번이 답이구나 라고 값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84번처럼 한 번에 보고도 알 수 있는 문제도 제공이 됩니다. 시그마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행 변수가 m개의 범주를 갖고 열 변수가 n개의 범주를 갖는다. 행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는 게 행이죠. 그럴 때 표가 있었다면 이렇게 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m개, 그리고 열은 이쪽이 열이죠. 그랬을 때 열이 총 몇 개? n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여지는 이 문제는 갑자기 변수가 들어가면서 관측도수 또는 기대도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 뭐지? 하고 만약에 선택하라 그러면은 어떤 거로 기억이 나세요? 교차 분석이죠. 교차 분석이다. 그리고 교차 분석에서는 자유도가 m-1,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하죠. 분포. 지금 현재 질문에서는 기대도수의 추정치를 묻는 거예요. 그럴 때 기대도수라는 거, 기대도수의 추정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거예요. 검정 통계량은 각각의 이 끝에 있는 값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곱을 이용해서 전체 안에서 논의가 되는 건데요. 보시면은 글이 좀 복잡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공통 분모만 따져봅시다. 시그마는 모두 다 공통이다.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제곱이 있고 어떤 건 제곱이 없고 우린 제곱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모의 뭔가로 나누는데 나눌 때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 지금 제가 오른쪽에 설명해 놓은 건 교체 분석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값과 이 값을 곱해서 찾아요 라는 거는 기대도수 찾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기대도수를 찾고 나면은 그때 그 기대도수와 그다음에 관측도수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제곱을 해서 기대도수를 나눠주는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강조했었죠. 다시 보면은 이렇게 같아진다라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곱이 있다. 차이에 대한 제곱이 있다. 많이 외웠으니까 이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85번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제도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다음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여론조사니까. 35대 25대 40, 100명에게 물어봤나? 이제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천 지역의 경찰관들 100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또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3대 29대 48. 그러면 이들의 인천 경찰관들의 의견은 유권자 전체 의견과 다르냐 다르지 않냐 이런 질문하는 거죠. 교차 분석인데요. 교차 분석 중에서도 적합도, 카이 제곱 검정 중에 적합도 검정이 되는 거고, 분명히 아래에 보면은 이제 자유도는 2가 되니까 카이 제곱 0.05, 그 다음에 0.025 두 개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카이 제곱은 양측 검정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차이가 없으면 이 0에 가까운 거고 차이가 있으면 멀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유의 수준 0.05다. 그러면은 0.05 값만 필요한 겁니다. 아래쪽에 3번을 보면 유의 수준 1% 이렇게 들어있는데 0.02로 갈까?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안 되고, 그러면은 이 임계값이 5.99임을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규모컷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35는 기준이 되니까 기준값을 빼주는 거죠. 따라서 23에서 35를 빼서 제곱, 그리고 29에서 25를 빼서 제곱, 48에서 40을 빼서 제곱을 한 거를
각각 35, 25, 40으로 나누어 주면서 더하면 되겠네요. 그 결과 값을 계산해 보니까 6.35가 났어요. 6.35는 2.99랑 비교하면 크죠. 즉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죠. 기각역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은 이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H0를 기각한다 라는 말이죠. 이제 1번 5%, 2번 5%에서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 가능하시죠? 86번 어느 지역에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남녀별로 차이가 다르냐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 200명씩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자료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지율의 차이가 있느냐, 이 지지율이라는 건 비율이니까 사실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비율로 가는 거예요. 200분의 110명, 200분의 125명. 200명이라는 전체 안에서 차이가 15명이네요. 또는 교차 분석처럼 하는 거예요. 110명, 125명이 찬성을 했다. 그럼 반대한 인원은 90명, 그리고 75명이고 총 200명 중에 200명 중에 따라서 전체 400명 중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저는 교차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찾는데요. 지금 찾아도 어떤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카이 제곱 값이 얼마다, 뭐 0.05가 얼마다 이런 것도 좀 있고 위에 문제처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걸 풀려고 한다면 나한테 어떤 거를 물어본 거지 하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에 대한 유의 수준이고 여기가 5%에 대한 유의 수준이다. 여하튼 값이 여기가 A고 B다. 그럴 때 보기를 읽어봤더니 1번 유의수준 1%에서 규모가설 기각시킨다. 이 말이 딱 되면요. 5%에서는 당연히 기각이 돼야 돼요. 왜냐면 3번 보세요. 1%에서는 기각이 안 되지만 유의수준 5%에서 기각이 된다. 이거는 설명이 돼요. 제 말 이해되시죠? 바로 그림으로 따진다면 여기쯤에 있으면 충분히 1%에서는 안 되지 5%에서는 된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1번하고 2번은 5%에서 기각을 시킨다. 이게 답이냐, 이게 답이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답은 4번이에요. 왜요? 기각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5명 너무 적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전체 400명 중에 15명의 차이를 가지고 두 집단에서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접 검정 통계량을 구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해 본 다음에 카이 제곱 값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2.321이 나오는데 역시 뭐 비교할 게 없잖아요, 지금. 앞에 어떤 카이 제곱 얼마 0.05에 자유도 1인 값이 3.84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거든요. 작다.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데 나한테 어쩌라는 거지 하고 여러 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할 수 있는데 비교 대상도 없고 내가 갑자기 컴퓨터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기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아마 86번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의도를 좀 더 생각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6번의 답은 4번입니다. 87번입니다. 이제 분산분석 문제가 나왔는데요. 분산분석은 여러분들 세 개의 값들로 우리가 구별을 하죠. 그 중에 첫 번째, 마지막에 있는 이 오차는 항상 서로 독립이고 평균이 0, 시그마 제곱이 정분보를 따른다. 이제 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알파 i라고 하는 거는 집단 간의 정보거든요. 집단 간의 정보. 그러니까 그 집단 평균과 전체 평균의 차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집단 간에 그들이 뮤1, 뮤2 이런 게 있고 중간에 뮤가 있으면 이들의 차이 이런 게 이제 뮤3가 있고 뭐 차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의 값들을 알파1, 알파2, 알파3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알파1, 알파2 이거 차이란 말이에요. 차이면 결국은 뭐예요? 편차죠, 편차. 그들의 차이니까.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들어보셨죠? 0보다 크다? 그럴 순 없어요. 전체 집단과의 차이는
뭐가 됐든 중심과의 차이니까.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네. 3번 틀렸어. 네. 가설 세울 때 그들의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 귀무가설. 차이가 있다. 대립가설인데 이 귀무가설을 이렇게도 세우죠. 알파 1, 알파 2, 알파 지금 n개죠. k개가 서로 0이다. 이렇게도 세우죠. 그러면은 이들의 차이는 원래 하나하나 뮤1과 뮤의 차이였는데 결국 뮤와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퍼졌다고 보기가 좀 그러네. 이런 식으로 규모가설을 세울 때도 있으니까 아래 규모가설도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하게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88번입니다. 철선을 생산하는 어떤 철강 회사에서 ABC 세 공정에 의해서 생산되는 철강 인장 강도 차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차이를 보고 싶은 건데 집단이 색이니까 아노바를 이용할 거고요. 조건을 많이 줬네요. 5번씩 그러면은 3, 5, 15 총 15번 전체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유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도는 집단에서의 지금 철이라고 하죠. 2가 되고요. 세 집단이니까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15번이니까 14가 되겠죠. 그럼 5차에 대한 자유도는 12가 되겠죠. 조건 몇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총 제곱합 606, 처리 제곱합 232. 그러면은 제곱합이니까 232. 그 다음에 606. 5차의 제곱합을 우리는 계산해야 돼요. 374. 질문은 이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에 대해서 검정 통계량과 값을 계산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자유도가 2하고 10이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3.89. 3.89랑 왼쪽에 값을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값이 검정 통계량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현재 3.7이랑 2.71을 비교해 보면 기각할 수는 없죠. 3.89보다는 작잖아요. 그래서 기각할 수 없다. 답은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일 거다. 계산을 해야 되겠다. 계산해 봅시다. ms 223을 231을 2로 나누고 374를 12로 나누고 그거 분의 1이 f값이죠. f값을 바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 값을 232 곱하기 12 분모에 374 곱하기 2 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했더니 약 3.72가 나와서 답은 3번이 됐어요. 그리고 3.72는 3.89랑 비교해서 작으니까 기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산을 끝까지 하게 만드는 문제들입니다. 89번입니다. 완전 확률화 계획법에서 지금 위 모형에서 i는 반복수고 위 모형? 네, 위가 아니라 아래 모형에서 네, 아래 모형에서 반복수 i 자리가 바뀌었었나 봅니다. 반복수를 i로 보니까 i에 n까지 있습니다. n번 반복하네요. 그 다음에 처리수가 j인데 t개가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와서 한 집단, 두 집단, t집단이 있고 각 집단마다 n번씩 반복을 해서 총 t 곱하기 n번 조사를 한 거죠. 지금 질문은 뭐냐면 처리와 오차의 자유도를 구하라. 자유도 구하는 거니까 df를 좀 구해봅시다. 집단이 t개니까 t-1. 그 다음에 전체 tn개, nt개, tn개. 원래 nt개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t-1은 답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선택권이 없고 중간에 오차는 여기에 값을 구하라 라는 거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빼기 1을 해야 되는 거죠. 빼기 1, 이제 전체의 자유도에서 t-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nt-1 빼기 t 플러스 1이니까 nt-t라서 t로 묶어서 n-1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90번입니다. 반응온도에 대한 처리 인자수를 4개로 1 수준으로 그럼 4개의 구분이 있다. 온도를 4개로 구분했겠다. A, B, C, D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각 온도에 3번씩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4, 3, 12개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겁니다. 12개의 자료면은 이쪽에 들어갈 자유도는 11. 그 다음에 4개의 그럼 여기에 들어갈 자유도는 3. 그리고 왼쪽에 120과 180을 가지고 60이 중간에 채워지는 거죠. 이제
지금 질문은 뭐냐면 오차의 자유도와 여기를 체크하고 처리 인자의 평균 제곱합이니까 평균 제곱합이 오른쪽에 MS로 있었다면 이 값을 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빼면은 7이 되나요? 8. 그래서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0 나누기 3을 하면 40이 되죠. 따라서 8과 40 답이 있을까요? 3번. 9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A, B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80명은 A가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명은 B가, 그리고 70명은 B를 적용해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A와 B의 상중하로 나누어 표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80은 여기가 70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그들 사이에 아마 상, 중, 하, 그래서 상인 몇 명, 중은 몇 명, 하는 몇 명, 이렇게 해서 총 150명의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본 게 되는데요. 표를 제가 그려놓은 거 보니까 교차표죠. 교차표 하면 카이제곱 검정이 떠올라야 되는데 맞으실까요? 네, 그래서 답은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을 표로 나타내는 그런 센스가 필요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있다면 갑자기 상중하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A, B 방법 이렇게 되면 결국 범주형 자료 두 개를 비교하는 꼴이죠. 92번입니다. 두 변수 x, y의 결합 확률 질량함수가 다 같을 때 x, y의 상관계수는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직선을 잘 못 그립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가 x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 0, 1의 값이 있고 y의 입장에서는 0, 1의 값이 있고 그 사이에 1과 마이너스 1, x가 1이고 여기일 때 0.4만큼 있고 그 다음에 0과 0일 때 0.2만큼 있고 그 다음에 1과 1일 때 0.4만큼 있다. 이런 뜻이죠.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왼쪽에서는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즉 좌우 대칭에 전혀 직선성이 보이지 않는 거죠. 상관계수는 0입니다. 이렇게 푸는 걸 권장합니다. 93번. 모 상관계수가 로우인 이별량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변수에 대해서 표본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규모가설을 할 때 검정.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두 변수에 대해서 자유도를 선택해야 되니까 빼기 2를 하라고 그랬어요. n-2. 그리고 2가 많이 보이는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n-2, n-2 제곱. 됐나요?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2가 많이 보이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외우셨으면 이렇게 하고 저처럼 하셔도 괜찮습니다. 93번, 94번. 어떤 화학 반응에서 생산되는 반응량이 첨가제의 X 양에 따라서 변하는지 알고 싶어서 회기직선을 추정하려고 한다.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1, 2, 3, 4, 5, 6, 7. 그 다음에 Y는 1, 2, 2, 3, 4, 5, 6, 7, 8, 9. 좀 많네요. 그럼 1일 때 2, 3일 때 4, 그 다음에 4일 때 3, 5일 때 6, 7일 때 9.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들 사이에 이렇게 플러스적인 직선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플러스적인 직선임을 보고 계실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따로 뭐 문제를 이제 바로 풀어야 되는 거네요. 1번 먼저 x의 평균과 y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2번 지금 주어진 기울기가 몇 개가 있어요. 이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답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x바를 구해 보니까 4고요. y바는 4.8. 만약에 이제 두 번째 y는 1.15 x 더하기 b여서 여기에 4.8과 4를 넣었을 때 b 값이 0.2가 나오느냐 이렇게 한번 봐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는 0.2가 나왔어요. 아, 그러면 가장 최적의 답이 1번이 될 수 있겠다. 나머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짐작컨대 지금 기울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도요. 1.2로 x니까 4를 곱해봐요. 그러면은 0.2에 4를 곱하고 그 다음에 1.25에 4를 곱하고 0.4에 4를 곱하고 그랬을 때 그걸 더해서 4.8이 되는 게 유독 1번밖에 없어요. 이제 문제는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제 문제를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답지에도 있으니까 뭐 첫 번째 먼저 xi하고 yi를 계산한 다음에 다 시그마를 하자. 그러면 1 곱하기 2, 3 곱하기 4, 4 곱하기 3, 5 곱하기 6, 7 곱하기 9 그리고 그 값을 한번 정리를 하니까 119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xi의 제곱을 해서 시그마를 하자. 1의 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까지 그러면 100이 되고요.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한 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B1을 직접 구하니까 1.15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시간상 이걸 내가 지금 하기가 좀 그래. 그러면은 평균만 구하시고 집어넣어서 최대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95번입니다. N개의 관측치에 대해서 단순 회귀 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하려고 하는데 xi의 제곱이 20, yi의 30, 그 다음에 그들의 xi, yi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럴 때 회귀계수의 추정치 베타의 1의 값은 베타의 1이라는 건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들에 대한 추정이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추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울기 만약에 B1이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했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죠. R 곱하기 SX분의 XY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R을 정리해서 SXY를 SXX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주어진 조건상은 여러분들 혹시 SXY가 이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SXY가 이 값임을 아시겠어요? 네, 아시면 바로 보자마자 얘가 여기 있고 이 값이 여기 있으니 그대로 마이너스 20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으시죠? 어떻게 문제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좀 선택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는데 95번은 좋은 문제이죠. 계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방법이랑 조건이 달라지면 다른 걸 선택했어야 된다는 거죠. 여하튼 95번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서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추정을 했을 때 결정계수 R제곱에 대한 설명은 결정계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텐데 그 중에 4번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정보 중에 하나예요. 4번 한번 볼까요? X와 Y의 상관계수가 있는데 이것이 또 BI의 음수가 보이고 그럼 결정계수의 제곱근의 값이랑 같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참 지식이죠. 보통은 R제곱이라는 건 상관계수 RXY를 제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원래의 기울기를 본다면 RXY는 어떻게 되느냐? R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다. 음수이면. 그래서 잘 설명해 놓은 건 4번이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그럼 하나하나씩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3번이 먼저 눈에 띄어서 봤어요. 단순 회계의 경우 결정에서 R제곱은 상관계수 R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면 난 지금 4번을 왜 풀은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3번이고요. 나머지 설명을 본다면 1번 SST분의 SSR로 정의된다. 이제 그게 정의의 파트죠. 그 다음에 2번 XY의 회귀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회귀의 기울기가 0이면 결정계수도 뭐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회귀계수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97번 다음은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서 최소 제곱 추정법을 이용한 분산 분석표이다. 추정 및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읽어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제곱법과 최후 추정법은 두 가지 다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 현재 사조사 2급에서는 최소 제곱법이고 저도 외부에서는 최소 제곱법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이잖아요. 4번 같이 편차의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해서 b지로 b1 기울기랑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을 최소 제곱법이라지 최후 추정법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2번이에요. 최소 제곱법과 최후 추정법 둘 다 우리가 가장 최적의 회계식을 구하는 도구인데 그들에 의해서 회계식이 다르게 구해지면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선택의 조건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처럼 b지로 b1의 추정식은 같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면 저는 2번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8번. 여기도 지금 최후 추정량하고 최소 제곱법이 최소 자승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가 같은 문제에서도 여러 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서 위축되지 마시고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우도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요. 3번. 최소 제곱법으로 구한 거랑 최대 우도법으로 구한 거랑 그 결과가 같다라는 거 앞에 97번과 98번 같다라는 것만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9번에 회계 분석에서 가설 검증이 필요한 가정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선 읽어볼게요. 1번 잔차 분석을 검토해서 회계 과정 여부를 탐색한다. 잔차 분석하는 거 회계 분석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선 또 2번 자료값을 변형하여 필요한 회계 과정에 더욱더 부합되도록 만든다. 3번 극단값이 있으면 찾아서 처리한다. 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글이 없는 것 같아요. 4번 회계계수의 편상관계수를 검증해본다. 편상관계수라는 거는 그 영향을 주는 x 값들이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 나머지는 멈추고 두 개씩 비교하는 게 편상관계수인데요. 그러면 두 개씩 비교하는 거로 가지고 우리가 회계 분석 전체를 볼 수가 있을까요? 1번, 2번, 3번이 가장 좋은 꼭 해야 되는 가정들 대책이고요. 4번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겠지만 회계계수, 회계 분석할 때 가정이 지금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볼 때 잔차 분석, 정규성 검정, 잔차 분석하고 그다음에 변수 변환하고 이상점 처리하고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비모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저 전문가까지는 아니죠. 100번입니다. x와 y에서 회계 방정식이 y는 5 더하기 0.4x라고 할 때 x와의 표준 편차가 각각 3과 2라고 하면 표본 상관계수를 물어봐라. 표본 상관계수는 rxy잖아요. 어디서 이게 나왔지? 바로 0.4는 rxy 곱하기 sx분의 sy다.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r 곱하기 x의 3분의 y의 2.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r은 0.4 곱하기 2분의 3, 0.6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문제 푸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조사 2급 1차 필기 파트 모의고사 2회를 완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